세금이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면서 임대 물량이 줄어들죠. 자, 그럼 밀려난 분들이 중심에서 바깥을 사고 또 거기 살던 분들은 또 그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그 자리에서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까지 같이 오르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 상급지로 가는 길도 같이 막힌다는 거죠. 이제 방법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본부장님, 제가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나올 방법, 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누군가 지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공공 방식은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민간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어주는 방식이 결국은 재개발 쪽에서는 그렇죠. 많이 그동안 쓰여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이번 정권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하여튼 간에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지금 유효택지가 없어요. 네.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이제 어떤 교통의 한계점이 온 거고요. 그렇죠. 원래 더 구도심 자체가 효용성이 높은 땅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이제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뭐 새롭게 빌라들이 새롭게 재탄생한다든가 뭐 그래서 좀 밀려나고 있었는데 요즘에 민간 도심 복합을 필두로 해서 네. 노후도 요건도 좀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선호가 커지면 웬만한 지역의 이제 빌라촌들 또는 다가구촌들은 아파트의 제로적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하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 개인이 그냥 실제로 그 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서울 아파트를 그냥 사는 것 그리고 재개발 대상지 예정구역에 어떤 주택을 매수하는 것 실제로 소요되는 자금 자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겠죠?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가 그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일반 무장자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먼저 좋은 층에 좋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완성이 되면 이제 메이드가 되면 그때부터 상품이 되는 거니까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네. 대신에 먼저 초기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데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런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아닌지를 잘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는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게 아마 네.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돼서 토지등 네. 소유자가 돼서 네. 그걸 가지고 아파트로 전환되는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네. 유일한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미 서울에 좀 집이 있는 분들 얘기를 좀 해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걸까요? 일단 대출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출을 끼고 계셔가지고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대출이 6억 이상 받으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은 갈아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매물 부족과 그 매물이 그렇게 좋은 매물이 앞으로는 계속 사라질 거라는 그 불안감이 저도 있는데요. 네. 일단 매물이 이제 계속 주는 거는 뭐 잘 아실 거고요. 네. 전세 매물뿐만 아니라 뭐 월세 매매 매물도 계속 줄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비거주한 분들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때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이 대부분 보면 좋은 물건이에요. 네.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상한도 설정이 되긴 합니다. 그죠? 10억. 그렇죠. 내가 최소한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인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대부분 보면 좋은 데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들어가면 예, 그 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1주택으로 다 살고 있는데 갈아탈 매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갈아타기 하기도 힘들지만 매물도 좋은 매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들어가려는 분 대출 한도에 자, 막히게 되죠. 이미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갈아타려는데 또 차액에 막힙니다. 방향은 다른데 막히는 지점이 같죠. 같은 자리를 더 적은 금액으로 잡을 방법이 있느냐? 자, 말씀 주신 것처럼 답은 재개발이라고 봅니다. 서울 핵심지를 소액으로 초기에 선점하는 거. 자, 오늘은 이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두 분과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서울 핵심지냐는 질문, 핵심지라는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임대차 수요도 몰려 있고요. 일부에서 교수님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주거 안정성 역시 불안해지는데 이런 수요들은 어디에 몰려 있는 걸까요? 핵심지라고 하면 네. 대부분 이제 강남이나 용산 이야기 하시는데요. 네. 여기가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단 가장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한 교통이 네. 이제 편리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 역을 자세히 보시면 강남에는 역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역이 멀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동하려고 하면 차가 많이 막히고 그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그 거주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들이 여기 몰리는 것이 아닌가. 아파트보다는 이게 수익형 부동산, 이를테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얼마큼 붙어 있느냐, 그리고 정말 강남에 있느냐, 일자리가 있는 이런 데를 네.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파트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본부장님 실제로 어떤 조건들을 봐야 그런 핵심지에 가까운 또 그런 자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좀 재개발 사업이 실제로 나올 만한 자리들 중에 좀 가까운 곳들 어떤 곳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재개발 지역이 뭐 전국에 많이 있지만 네. 우선 서울의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역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네. 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 주변에는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도시가 어떤 포화 상태가 돼서 한계점이 있을 때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교통에 영향을 좀 덜 주는 곳, 인프라 좀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역 주변을 먼저 용적률 혜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 네. 역세권 활성화, 네.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오고 있는 공공도시 복합, 민간도시 복합 네. 이런 사업들 다 보면 다 역의 반경 뭐 몇 미터 이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 측면도 그렇고 용적률 혜택 측면도 그렇고 우선은 역 주변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업성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네. 따져볼 때 이제 그 역 주변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 벌써 개발이 다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역 주변이지만 개발이 좀 덜 된 지역들이 네.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 네, 이제 그런 지역들 잘 골라서 동률이 잘 나올 만한 곳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남들보다 먼저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런 거는 그냥 지도만 보시고 또 인터넷만 찾아봐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장을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저희 세미나에서 이런 과정을 실제 서울 구역 자료를 놓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게 빠릅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핵심지를 소액으로 선점하는 전략 젠트롱 TV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실거주 의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왜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본부장님 재개발 사업은 단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올라간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이 어떤 이슈가 생겨날수록 어떤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좋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를 근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비싸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좀 예민한 게 뭐냐면 저는 거꾸로 조합설이 인가 이후부터는 매입을 좀 하지 말라고 저는 권유드리거든요.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생각보다 단물권자 이슈 또는 단물권 세대 또는 권리 합산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 단계에서 앞단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도 유리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 현장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는 그런 전문가들이 주변에 배치돼 있다면 네. 저는 오히려 초기에 투자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는 거꾸로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뭐 신통이나 민간 도시 복합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은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더 빨라지는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장들은 더 빨리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초기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투자하는 경우들에서 주택수 제외 또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특례라는 세제 혜택들이 또 있거든요. 자, 교수님 지금 시행 중인 제도 중에 한시적으로 기한이 좀 정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6억, 지방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데 산정할 때 주택수에 이제 제외되는 거죠. 네.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예.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뭐 이런 데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연장이 됐죠. 그래서 네. 27년 말까지는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근데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재개발 조합원하고 직접 관련된 조항도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 공사하는 그 몇 년 동안은 그 집에 좀 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보유세를 세게 매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좀 애매한 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시작해서 입주 가능일까지 네. 기간은 사실은 본인이 살고 싶어도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정부에서 하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2분의 1만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 뭐 네. 그 조건이 있으면 예. 한 2분의 1 정도는 네. 지금 인정해 주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세제 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뭐 또 논의가 국회에서 하면서 네. 이런 문제점은 또 수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를 골랐다고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야 되는 물건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같은 구역 내에서도 물건마다 사실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실전에서 매물을 찾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감정평가가 높은 금액이 나올 만한 그런 물건들을 사야 내가 조합으로서 이제 어떤 대우를 받을 때 먼저 더 혜택을 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좀 새 건물들인 게 네. 유리하고 또 내 관리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재개발 지역에 그런 물건들이 좋으니까 네. 이제 그런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먼저 팔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건이 자꾸 늘어나서 사업성이 저해가 되고 또 노도가 깨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제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생각보다 가보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과 합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가 따져보시고 해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공부를 좀 깊게 하시려면 이게 신통이냐 노아타운이냐 또는 민간도시복합이냐 일반 재개발에 따라서 약간씩 결이 다르니까 네. 그런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파트로 변환될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냐 말 거냐. 네. 변환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좋은 물건 중에서도 내가 제일 최소 투자할 수 있는 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거나 매매가가 낮은 신축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갈 때는 전체적인 노후도 요건을 같이 좀 봐서 그러니까 네.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물건들이 많은 것들은 제외시키고 네. 그렇지 않은 신축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현장들은 좀 빼고 가시는 게 맞겠죠. 재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고 섣불리 행동하게 되는 것들. 자, 지금 보고 계신 물건이 있는데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젠트롱 TV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좀 만드셔가지고 이 상태가 그대로 통과됐을 때 나한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아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통과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분명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폭등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인허가를 많이 내주면 그러면 이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 부작용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성 강화니 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공급량을 또 줄일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대세적 흐름이라고 좀 봐서 예. 그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반작용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우리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주권 확보 방법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젠트롱 TV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뉴스를 매번 따라가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세미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 핵심지를 소액으로 선점하는 전략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그 주에 바로 반영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나침반 젠트롱 TV였습니다.